첫 번째 오해와 진실입니다. 마스크를 끼면 입냄새가 심해진다. 네. 요새 이런 요즘에 얘기들 많이 마스크를 하죠. 쓰는 것이 일상화되었던 코로나 시대에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요. 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마스크를 끼고 계실 때 본인의 입냄새를 경험해 보신 적이 아마 예. 다들 있으실 겁니다. 평소에는 내 입냄새를 못 느끼다가 마스크를 끼면서 느끼게 되니까 마스크 때문에 입냄새가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해입니다. 마스크가 입냄새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스크 때문에 멀리 나의 입냄새가 퍼지지 못하고 마스크에 묻어 있다가 내가 숨을 쉬면서 다시 그걸 들이마시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입냄새를 일으키는 정말 원인은 무엇인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입냄새는 충치나 치주 질환을 유발하는 이런 입속 세균들이 우리 입속에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의 단백질 성분을 부패시켜서 냄새를 악취를 유발하는 휘발성 황화물이라는 가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러한 휘발성 황화물들이 말을 하거나 숨을 쉴 때 밖으로 뿜어지면서 상대방한테 악취를 유발하는 건데요. 이런 휘발성 황화물을 잘 만들게 하는 구강 내 상태는 당연히 충치나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들, 그 충치나 치주 질환의 원인들이 입속 세균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균이 많아지게 되고 구취가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또 하나는 혀에 생기는 백태입니다. 네. 혀에 하얗게 생기는 백태들도 세균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세균의 집합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냄새가 많이 유발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침의 역할입니다. 침 속에는 항균 물질들이 많아서 침 분비가 떨어지게 되면 항균 물질들도 당연히 감소하게 되고 세균이 이제 증식을 하게 되면서 입냄새를 또 유발하게 됩니다. 또 침의 역할은 이렇게 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진 휘발성 황화물들을 입속에서 좀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침이 부족하게 되면 그게 다 밖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상대방한테 더 악취를 많이 풍기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마늘이나 양파 같은 그런 황 성분을 많이 하면 음식들을 드시게 되면 또 일시적으로 냄새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입냄새를 그러면 이제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당연히 충치나 잇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양치질을 열심히 하고 구강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양치질 시 혀도 같이 닦아주셔야 되고요. 또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이용해서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 찌꺼기, 치태까지도 다 제거를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치실을 사용하는 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치실 사용에는 준비 동작이 필요합니다. 먼저 치실을 한 20에서 30cm 정도의 길이로 끊으신 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을 주로 이용해서 말아서 엄지나 검지손가락으로 딱 움켜쥐는 겁니다. 검지손가락으로 마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되면 그래도 상관없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검지손가락의 활용도가 좀 떨어지니까 가운데 손가락을 말아서 두 손가락으로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쓰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 사이에 톱질하듯이 살살살살 이렇게 비비면서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션으로 치아 옆면을 닦아주시는 건데요. 너무 세게 꾹 하고 누르시면 잇몸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실을 이용하고 또 하나는 치간 칫솔도 유용한데 본인의 치아 사이에 맞는 그런 간격에 맞는 두께의 치간 칫솔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치아 사이에 있는 그런 음식물 찌꺼기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오해가 하나 발생하는데 많은 분들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쓰면 이 사이가 벌어지고 잇몸이 내려앉아요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 쓰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 쓰고 나서 양치질을 다시 한번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별 상관이 없는데요. 양치질을 먼저 하시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쓰셔도 되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먼저 하시고 양치질을 하셔도 큰 순서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 분비가 부족하면 또 구취가 유발되기 때문에 침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이제 음식, 오이나 토마토 같이 수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나 또 약간 신맛이 나는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거 이게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구취 조절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오해와 진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갈이가 심하면 턱 통증을 유발한다. 이것도 당연하게 들리는데. 이거 제가 알아요. 네, 뭡니까? 제가 조금 밤에 가는 게 있는데 턱 통증이 그때 심했거든요. 맞을 것 같아요. 한번 오셔야 되겠는데요. 네, 이거는 진실입니다. 네.
생각보다 주변에 일을 가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제 매일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컨디션에 따라 이제 가끔씩 가는 분들, 일을 가는 분들도 계신데 이갈이의 정의는 근육의 비정상적인 수축에 의한 이상 기능 활동.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냥 밤에 잘 때 이를 꽉 물거나 일을 가는 그런 행동을 뜻하는 건데요. 이갈이의 원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게 조금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갈이가 이전에는 부정교합이 있거나 골격에 비대칭이 있을 때 이갈이가 생긴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요.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과 같은 그런 사회 심리학적인 요인도 다소 논란은 있지만 계속 언급되는 원인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는 잠을 잘 때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각성 반응, 우리가 밤에 잘 때 몸부림치는 거랑 비슷하게 밤에 잘 때 일어나는 각성 반응이라는 이론이 지지를 받고 있고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나 흡연, 음주, 약물과 같은 그런 병태 생리학적 요인도 이갈이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갈이가 흔하기 때문에 이제 대체적으로 그냥 방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갈이는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왜냐하면 이갈이로 인해서 많은 질환들이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이갈이가 이제 턱에, 치아나 턱에 굉장히 많은 힘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치아가 마모가 되거나 치아가 파절이 되거나 또 치주 질환이 유발되거나 근육의 통증이나 기능 이상을 유발해서 턱관절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두통을 또 이갈이가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갈이가 있는 군이 이갈이가 없는 군에 비해서 두통이 한 3배 정도 발생 빈도가 높다라고 또 알려져 있고요. 이갈이는 본인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같이 잠을 자는 가족의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갈이나 코골이가 있으신 분들이 같이 옆에서 잠을 자는 분들의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그 이갈이나 코골이가 있으신 환자분들보다 옆에서 같이 주무시는 분들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진다는 그런 보고가 소리가 들릴 있습니다. 정도로 간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갈이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조금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는 게 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병원에서 하고 있는 치료는 이갈이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 흡연이나 음주,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좀 줄이는 거. 그다음에 또 평상시에 근육의 긴장을 푸는 습관을 들이는 거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최근에는 보톡스 주사를 이렇게 씹는 근육에 주사를 놓으면서 이 보톡스가 근육이 수축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이갈이 치료에 많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톡스는 이 효과가 지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이제 시술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 가장 이갈이 치료에 널리 쓰여지는 치료법이 바로 이런 구강 장치입니다. 구강 장치도 물론 이제 구강 장치도 이갈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하지만 구강 장치를 낌으로 인해서 이갈이의 그런 강도를 좀 줄여주고 이갈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많은 질환들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그래서 구강장치는 잘 때만 끼고 자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네. 잘 때 끼고 혹시 낮에도 내가 너무 이를 세게 문다라는 분이 계시면 잠깐 그럴 때 끼워주셔도 도움이 됩니다. 본인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거 한번 좀 네,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아, 단단한 재질로 돼 있고요. 모양에 이거를 맞춰서, 예. 위에다가 이렇게 딱 끼고 주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참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치와 필요하면 보톡스 주사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갈이를 조절하고 있으니까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이게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오해가 구내염은 저절로 놔두면 저절로 낫는다. 흔히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입안에 뭐 이런 거 나면 그냥 일단 네. 두면 네네.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저도 참 대답하기가 애매한데 한 반반입니다. 세모, 정답은 세모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구내염이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하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다음에 또 헤르페스 바이러스에서 생기는 포진성 구내염이 이제 대표적인 구내염인데 이러한 질환들은 이제 내가 피곤하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면역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생기면 그 생긴 기간 동안은 많이 아프고 불편하지만
또 한 1, 2주 정도 지나면 저절로 낫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2차 감염만 예방을 한다면 큰 문제 없이 다 아물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런 구내염 말고 좀 편평태선이라고 하는 병들이 이제 인터넷에 많이 도는 질환이 있는데 그런 질환은 그냥 놔두면 저절로 낫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치료를 요하게 되고 치료를 해도 계속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구내염 중에서 치료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증상들을 한번 봐주시면 저렇게 굉장히 크게 자리 잡는 구내염이나 아니면은 1cm 이상. 예, 피부나 눈, 그다음에 뭐 항문이나 성기 부위 같이 다른 점막 부위에 병소를 동반하는 경우, 또 아주 심한 열이나 권태감을 발생하거나 또 크게 물집이 잡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단순한 구내염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요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 피부과 교수님도 나오셨지만 대표적으로 베체트병이라고 하는 피부병이 있습니다. 눈에 포도막염이나 염증을 일으키고 피부에도 홍반을 일으키고 또 이제 항문이나 성기 부위에도 피부 궤양을 일으키는데 그 베체트병의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 구강 내 아까 보여드린 아프타성 궤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프타성 궤양이려니 하고 놔두시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런 피부 질환인 경우에는 이제 그게 심해지면은 눈에 실명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신경계나 이런 쪽에 침범을 하면 또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좀 다른 증상이 같이 동반된다고 하면 반드시 이제 전문가를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해드리는 것을 이제 권유해 드립니다. 그 1, 2주 이상 지속되면 병원을 가보시는 게 그렇죠. 맞겠네요. 최소 3주 이상 약을 써도 안 나으면 구내염이 아닌 혹시 좀 다른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 가요? 치과 가요? 피부과 가요? 입안에 생기면 치과에 오시면 되고요. 치과에. 피부에 네네. 생기면 피부과를 가시면 됩니다. 입 주변에 생기면 피부과를 네. 가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는 무섭다, 비싸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오랫동안 묵혔다가 가게 되니까 더 그런 이미지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이상하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제 전문가를 찾아서 치과에 내원하셔서 치과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내가 치과의 문턱을 조금만 낮추면 치과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무섭지 않구나, 별로 이게 큰 돈이 안 드는구나라는 그런 오해를 좀 풀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자주 치과에서 상담을 받으시고 조기에 관리를 하시고 올바른 정보에 따라 관리를 받으시면 이 건강한 구강 상태를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